네, 원외 인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은 지금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지난주에서 오늘도 만나 뵙게 됐는데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두 분 호흡 뭐 케미가 하시기는 좀잘 맞았나요? 케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네. 잘 맞는지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이번 주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운영이 현장을 또 다른 채널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또 이 현장을 이 채널 통해서도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운영이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뜨겁죠. 아, 뜨거울 수밖에 왜냐하면 없다.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그렇죠. 그 상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개원되고 나서 여야가 함께 운영위를 같이 여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신경전이 많을 겁니다. 아. 더군다나 뭐 특검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도 있고 이런 특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 운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돈 많이 쓰셨잖아. 많이 있었죠. 그런 거 뭐 다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서로 하기 위해서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예. 이렇게 큰 소리 나고 하는 게 통상 있는 뭐 통과 의례 같은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열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재욱 원내대표 있을 때는 회의 자체가 잘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지은 어떻게 네,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절대 안 내놓으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운영위원장은 네. 박찬대 위원장이 하시기로 하셨고, 네. 지금 일단 열리긴 했는데 정말 그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쟁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또 이제 분노하고 있는 지점 바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네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전한 내용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함부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지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그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조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정확한 이제 그 워딩이라든지 그 보안 설명들을 듣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된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대통령이 믿고 얘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윤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바닥에 왕자 쓰면 왕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자기가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으실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또 회고록에 지금 이런 검찰 정권에서 회고록에 약간의 거짓말만 썼어도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네, 수사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갈 건데 네. 이걸 그렇게 거짓말이었으면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네. 윤 대통령이 실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거짓말로 지어냈다면은 네. 법적인 대응 바로 했을 것 같은 느낌도 그쵸. 드는데 법적인 대응도 안 하고 김진표 전 의장도 유감 표명했지만 이 말 자신이 이렇게 책에 적은 말이 잘못됐다, 거짓이다, 과장됐다 이런 데도 얘기는 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다라고 대신 확인을 해준 셈이 됐는데 김철근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스타일 아시니까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네. 그 행해졌던 그 정치 행위를 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안 물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하이직 공무원들에게 주로 추궁이 많이 가는 이런 거였잖아요. 네. 저는 그 발언 회고록에 나온 그 얘기를 듣고 정치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균형 감각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균형 감각에 맞춰서 그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균형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발언이거든요. 이거 한쪽 얘기만 완전히 듣고 그 얘기를 막 해버리는. 네. 그리고 이게 보통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과 최종 책임을 지는 분인데 이런 분의 입에서 네. 그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런 막말이 나왔다는 게 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야 정말 우리가 네. 5년짜리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가 그때 당시에 꼭 필요했다 손 치더라도 왜 이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그 두 가지 덕목 공감 능력,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사안을 볼 때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다음 이게 좌우 양쪽의 색을 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최고 결정권자니까 대통령인데 네. 그 균형 감각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 이건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가서 내진당 때문에 뭐 이렇게 된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있고 이런 게 의심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이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자신이 뭐라고 했었는지 어떤 취지였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독대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뭐 왜곡해서 얘기하는 게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했어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거잖아요. 둘이서 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 딱 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삐진 느낌. 어, 둘이 얘기를 왜 옮겨? 네, 그렇죠. 이런. 뭔가 이야기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우리 대통령이 저는 실제로 얘기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독대라는 건 둘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실은 그 김진표 의장과 대통령 둘밖에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게 회고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실에서 가서 대통령님께 물어봤을 거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대통령이 물어봤을 거야? 안 물어봤을 거야? 안 물어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경로. 경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런 조작설이 나오니 그런 것들도 좀 조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그런데 대통령의 머릿속에 네. 언론은 극우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들은 거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으니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서 네. 행안부 장관한테 책임 지울지 여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말이 아니라 나는 언론에 들은 얘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법 좋아하시잖아 법. 네. 법. 예, 예, 네, 예. 검사 출신의 법 좋아하시잖아. 네. 우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했어야 될 거고. 아 그렇죠. 만약에 네?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에 그렇네요. 그렇죠. 대한 바로 그것도 압수수색. 했을 거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하다니까요. 실제 여러 성정으로 봤을 때 그렇고 김진표 전 의장이 자연인 상태로 간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본인이 행해왔고 본인이 들었던 것을 진솔하게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에 한 표 네. 던지겠습니다. 저도 같은 표고요.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그 즈음에 이 말씀을 김진표 의장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국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 내부에 있는 분들이어서 함구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 기자분들이 좀 잘 취재를 해보시면 아마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MBC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탄압, 뭐 1호기에도 안 태우고 뭐 이런 모습들, 바이든 날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습, 또 지금 보면은 방통위 회의가 전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사 선임 전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MBC 어떻게든 바꿔내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거 봤을 때 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신의 얘기를 뭐 내 의지가 어땠다, 의도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거, 그냥 이렇게 또 뭉개고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불행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안 바뀌는 대통령 모습을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국민청원.
지금 몇 명이죠? 몇 명 됐습니까? 75만 넘었다고.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제가 78만 봤는데 그래요? 예. 아마 오전 사이에 80만 명을 넘었을 것 같고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지죠. 잠깐만 제가 한번 대기자가 엄청 많을 텐데. 대기자가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더니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2시간.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새로 오신 해봤더니 저기 보니까 2시간 54분 기다려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대기가 윤석열 2만 명 네. 넘네요. 그래서 이거 동의하는 게 그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보다 더 힘들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화제성이 있는 네. 이렇게 화제를 탔어요. 화제 80만이 넘었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식간에 이게 거의 100만, 200만 그럴 갈 것 거예요. 같습니다. 네. 갈 건데 이걸 또 혹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하는 거니까 2,500만 이하면 뭐가 있겠어 이렇게 250만 생각할지 이런,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정치인의 발언으로 탄핵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회의 그 상임위의 정식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본인의 또 부담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네.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말을 잘 안 찾아요. 그런데 지금 저게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 회부가 됩니다. 네. 해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사위 회부가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사위 정식 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청원을 회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달라진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숫자가 얼마 안 된다, 뭐 몇 프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황이 아주 달라지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탄핵이라 하면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행위잖아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것저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본인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국민 여론은 더 왜 특검 안 하냐, 네.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이 더 커질 거고 본인이 특검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뭐가 핵심 키워드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는 거고 제일 큰 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 직권남용. 네. 본인이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네? 그렇죠. 본인이 만든 박근혜 최소한. 법리를 쉽게 벗어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결국은 국회 공식 회의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그 탄핵의 근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그 사유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거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 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특검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요구는 더 커질 거고요. 이걸로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되고 있다라는 저는 그 말씀이시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그 특별하게 지금 그 총선도 끝났고 다음 선거까지는 2년이 더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 동력의 탄력을 받게 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전략도 없어요. 이 정부가. 사실은 지난달에 한 번 썼죠. 액트지오 얘기하면서. 네. 동해 석유 대박. 네. 실패한 카드로 드러났습니다. 네. 카드를 딱 꺼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국정운영을 하는데 힘겹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어떻게 네, 저는 이 국민의 분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실패를 한 거죠.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원이 사망을 했고 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큰 분노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기는커녕 네. 특정 세력 운운하면서 마치 이것이 조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데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뻔뻔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본회의로 부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본회의로 가더라도 예. 탄핵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 별개죠? 네, 네, 별개의 3분의 2. 절차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 안에서 이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계속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안 청문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는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여기에 청원하는 이유에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얘기도 있고 네. 뭐 명품백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문제도 오염수도 들어가 있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총망라해서 이걸 가지고 또 청문회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네. 야, 그러면은 이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언제 내려오나 여기에 모아질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2016년 10월 달 예. 세 번째 주의 여론조사 당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5대 54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가 25, 그다음에 뭐 못한다가 54인데 네. 그 일주일 뒤에 17대 74로 바뀌어요. 그렇게 확 예.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총선 이후에 최하로 떨어졌던 게 21이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25, 26 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크게 나는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나온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스모킹 건이 뭐가 될지 저는 최혜병 특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능하고 뭐 잘못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그 위반 행위 네. 이를 딱 끌어내려면 결국 특검이 가야 되겠죠.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걸 끌어내기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내가 보면 특검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한동훈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당권 후보들도 네.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게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라면 당장 당신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 10명이면 새로운 법안 발의할 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발의를 한번 해봐라. 그럼 본회의 수정안 내서 거기서 협상을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문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반기 국회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소수 여당일 경우 국회를 운영할 때는 야당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잖아요. 5년간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이 반대해요. 그 반대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야.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 난 당신들이 원하는 거 안 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권 14번. 그렇잖아요? 네. 국힘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다 거부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발의했는지도 안 보고 그냥 다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대결 그다음에 뭐 싸움 정치가에 사라진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한 것이고 최혜병 특검법도 이게 지금 카카오톡 대화방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 약속을 잡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임성근 구하기가 과연 어떤 라인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냐. 뭐 만사 여통이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여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좀 절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야,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사 형통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만사 여통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천공 비디오를 찾아보거든요. 그 다음 하는 게 여사와의 관계를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문들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뭐 국정 운영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이게 비선 라인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 이게 네. 서글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 전년도 말에 이미 나왔어요. 이른바 정률의 문건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네. 그 조홍천 의원, 박관천 행정관 네.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작성했다는 문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권력서열 순위가 나와요. 맞아요. 1위 예? 김건희. 아니요, 1위 그때 당시에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맞아. 예. 3위 박근혜 뭐 이런 네. 게 나와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예방하고 도려내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겠죠. 근데 왜 이게 공개돼서 문건으로 작성되고 돌아다니냐. 네. 이렇게 이제 수사 방에 다르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네. 국민들은 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V0 얘기 나오고 막 V2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네. 권력을 행사를 하면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예? 그 국정농단의 확실한 그 근거,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예? 확실하게 딱 드러나게 딱 쥐고 있는 그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특검 얘기를 하고 그럴 뿐이지 대부분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국민들의 추측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뭐 이 억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네. 뭐 결국에는 버틸 재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법사에서 논의되는 이 탄핵 국민 동의 청원 이게 또 어떤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정무장관직을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국회와의 보셨습니까? 소통을 네, 강화하겠다는 강화하기 위해서 거죠. 정무 장관직을 만들겠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들과 국회에서 바라는 어떤 법안들을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이 불통으로 계속 갔었는데 이 정무장관직을 네 지금에 와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국회를 또 뭐 장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부 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문건을 마련하는 내용 입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법이 돼야죠. 그러네 입법이 입법이 돼야지. 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무장관직이라는 게 옛날 이명박 정부 때는 특임장관, 네. 이재호 장관.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여야 간에 네. 그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혹시 모를까. 이게 이 정부가 뭐 국면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용도로 네. 그 꼼수 비슷하게 아하. 그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될까요? 우선 합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부가 지금 민정수석을 당초에는 없었다가 그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정무장관까지 부활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계속 만드는 건데 그 그러니까요. 자리가 과연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케이 민정수석을 부활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운영에 뭐 변화가 있나요? 연일 경로했다 소리만 나오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민정수석이 부활되면서 네. 그 이후에 바로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인사에 거의 청와대와 네. 연결돼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인사들이 전부 그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주요 보직에 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검찰총장이 힘을 뺀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지검 같은데 그 수사부서에 힘을 뺀다든가 뭐 이렇게 인사를 다 악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무장관직이 만약에 신설이 돼서 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예.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의 그 정부에서 뭔가 좀 장악력을 키우려고 좀 꼼수를 쓰는 거 아닐까요? 아, 정무장관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라는 얘기 취지로 이걸 바꾼다고 하는데 뭐 당장 민주당에서 나올 예상되는 그런 대응은 그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게 국회와 그러니까요. 소통을 강화하는 법이다 네, 이렇게 네. 나올 것 같아서 네. 글쎄요,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은 정무장관직 신설 얘기까지 아까 이제 한동훈 후보 얘기도 하셨지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행보 지금 보니까 1대3 구도로 계속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보고 놀란 게 배신의 정치 이 단어가 좀 등장해가지고 정말 세게 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 나머지 후보 나경원, 네.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냥 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꿀잼 느낌도 나고 팝콘가 그런 거. 재밌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네, 네.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대통령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자신의 힘들만으로는 이 대표가 될 수 없는 세 분께서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의 힘을 빌어서 본인이 한번 대표가 돼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내가 멋있게 대립각을 딱 세우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딱 나왔는데 지금 나와서 보니까 상대 세 분의 후보가 똘똘 뭉쳐서 자기를 심하게 견제를 하고 마치 본인이 대표가 되면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당정 관계 다 깨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살짝 겁이 나서 여기에서 그 뭐죠 저기 네. 그런 말 이태원 조작설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살짝 저쪽으로 가는 뒤늦게 구애를 살짝 한번 해보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명의 주자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재밌는 팁이 있는데 팁. 예,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큰 당내 선거를 한번 보세요. 당신과 민심이 항상 불일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될 때. 이준석 대표 될 때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될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고 당심은 윤석열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 때 민심은 유승민이었는데 당심은 김은혜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민심은 거의 6대4 정도로 네. 유승민이 앞섰다면 당심은 7대3 정도로 김은혜가 앞서는 이런 상황이 돼서 뒤엎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꾸 한동훈 뭐 어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엄청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요. 우선 8대2. 8대2. 20%가 여론조사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찍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 80만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책임 당원이라 한 80만 정도 될 네, 건데 맞습니다. 이 80만의 거의 한 40%에서 42% 정도가 영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훨씬 그쪽이 크고요. 이런 걸 보면 민심과 당심이 지금까지 쭉 일치해 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번 선거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자꾸 한동훈이 우세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표를 까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령 1등을 한동훈이 하더라도 과반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후보가 뭐 4명이나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쉽지 이제 않다.
결국은 결선을 가게 되겠죠. 결선을 가게 되면 뒤집힐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을 더 집권해야 해야 됩니다. 되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보수층 당원들이 많을 거예요. 박근혜 트라우마라고 보시죠. 그런 게 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결선 투표 갔을 때 3위 후보가 1위 후보랑 같이 붙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 뭐 민주당이 아니니까. 아마 뭐 지금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던데 네. 결선 가면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진짜 원희룡 네. 후보나 윤상현 후보 배신 뭐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있던데 유승민 의원 뭐 사실은 그동안 보면은 배신자 이제 프레임을 그렇죠. 못 벗어나서 더 네, 이상 네. 국민의힘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게 근데 당원들한테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네. 사실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려면 그때 대립각을 세워서 총선을 좀 의석수를 많이 얻든지요. 그때는 폴더 인사하고 그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에 한 걸음도 밖으로 못 나오고 김건희 특검 얘기는 뭐 얘기도 못 하고 네. 이러면서 그냥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네. 본인이 다시 나온 이유가 실패 이후 2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나라도 나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명분이 되냐고요. 예? 그렇네요. 근데 어대한이라는 걸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여론조사 추이도 앞서가는 네. 걸로 나오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것이다. 또 지금 많이 남았어요. 전당대회까지. 지금 2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 이제 나머지 세 분의 연대가 결국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심에 기대어서 가는 연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구도는 계속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네. 지금 또 뭐 이태원 조작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떨어질 게 또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변수는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저는 그 1차 투표까지는 일단 그 뭐 단일화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한번 당 대표를 나왔다가 연판장 때문에 한번 이렇게 완주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고 1차 투표는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중간에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 열린다든지 아니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이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좀 힘들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겠다.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들이 있다. 개혁신당에서는 누가 되길 바라나요? 누가 되길 바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 기족에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레이스, 이 당권 레이스와 민주당을 좀 비교하면 민주당이 뭐 재미가 없다, 흥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흥행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저는 내에서는? 그 네. 재미가 없다는 것은 그 흥행에 실패할 것 같다는 거는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사실 이제 국힘이 너무 흥미진진한데 팝콘 각인데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막 물고 뜯고 막 지금 난리일 것 같거든요. 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 많이 받으시죠?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 연락 많이 받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 민주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네. 바깥에서는 어차피 재미없다라고 하더라도 안에서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네,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한 10분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이제 선거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들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이 정권과 싸우든 설득을 하든 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최고위원을 뽑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민주당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정권 창출 아니에요? 꼭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 창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이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상황이 되면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올 거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없으면 중도를 흡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의회의 다수당으로 의회를 지배할지는 몰라도 네. 대통령을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그 스타 리더십들을 길러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반하는 박용진, 임종석 이런 사람들 다 컷오프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완전 그립감이 세져서 나가면 무조건 되는데, 자 무조건 당 대표하고 뭐 이렇게 야당의 대표 주자는 했지만 대통령이 안 됐던, 두 번이나 출마했던 이해창 전 총재처럼 될 거냐? 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예? 심지어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까지 영입을 네. 해서 대표직을 주고 본인은 대표 연임 안 했잖아요. 예? 그런 길을 갈 거냐? 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고, 그다음에 나와봐야 정치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마도 안 해버리고, 네. 그래서 당 대표가 24년 만에 뭐 연임이 된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19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무슨 일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이 돼갖고 무슨 총재를 연임하는 것도 아닌 거고, 전 대단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걸 막 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찬양을 하고, 무슨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나와버렸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지만, 네. 민주당이 저렇게 일극 체제로 가서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안 보이는 거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고 여기에 또 네.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을 잡아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훨씬 더 그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혁신당에 계신 분보다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이 상황에서 정권을 더 잘 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는 민주당은 싫어도 이재명은 좋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 지금은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많은 당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8, 90년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8, 9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그때와는 다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만 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당원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내가 누구한테 세뇌당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대표를 뽑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 90년대와 지금은 똑같이 70%의 지지율을 받더라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 지금 출마를 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해야지 나를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으면 다들 나 친윤이다 하지 반윤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전당대회 상황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더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짧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고 한다면 저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대표직을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국민들이 못 읽을 것 같아요? 다 읽어요. 그럼 당원들은 못 읽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야 어차피 네. 열렬히 네.
이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네. 근데 그분들만 찍어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네. 검찰이 아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재명 대표를 정적 죽이기용으로 기소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 토론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 정치 현안 분석에다가 토론까지 있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박정현 아스파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언론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에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박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계획대로 가겠다는 건데요.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되니까 다음날 이렇게 회의 소집해서 이른바 이제 군사 작전하듯이 했다 이런 네. 비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뜻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네. 게 독임제 장관이 아니단 말이에요. 위원회 조직이잖아요. 네, 5인의 5명의 위원들이 합의제 기구. 예. 합의제로 운영하라는 취지는 그 방송통신에 관련돼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 네. 그리고 소수의 견해도 같이 반영되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방통위원회법이 있는 거고 5명의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5명이 아니고 2명이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참 이해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네.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거나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 빨리빨리 임명을 해 주셔야죠. 왜 정부 기관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꺼내 들었고 그거에 뭐 추진을 하든 어쩌든 간에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냥 밀고 가겠다 이런 건데 네, 그런 의도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민주당이 집권할 때 방송사법 그거 왜 처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네. 왜냐? 나는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민주당 당신들이 네. 야당이 되니까 권한이 없어서 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 본인들이 다수였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방송에 대한 중립성을 중요시했다면 본인의 권한을 내려놨어야죠. 그래야 진정성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야당 되니까 옛날 법안 꺼내갖고 다시 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진정성이 없으면요 국민들이 설득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성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계속 진영 대결만 아. 되는 거예요. 아쉽다.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자, 위원장님.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사실은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을 안 가지고 나니까 이런 패단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역사에서 그런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원래 5명이서 해야 되는 건데 둘이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서도 계속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시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전에 정말 군사 작전 하듯이 빨리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 그 전에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이사들을 다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직무 정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또 사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KBS, YTN, 그다음에 이제 MBC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뭐 장악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이제 국회를 놓고 보면은 국회가 지금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관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왜 관례도 있고 또 합의제 기구라고 하는데 그렇죠. 왜 합의제 기구를 운영 안 하고 있는지 국회만 왜 관례를 따지고 뭐 합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한다고 장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른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SNS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네. 국민들이 정보 획득하는 게 과거처럼 기성 언론이나 방송에서 정보를 획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세지 않아요. 정권 잡아갖고 방송을 뭐 앵무새 방송 만든다고 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아가고 뭐 국민이 설득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은 더 분노하고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예? 아니 벌써 오마이 TV만 해도 네. 200만이 가까워지지 오. 않습니까? 예? 7만을 넘어서고 네.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200만만 있겠냐고요. 300만, 500만 갈 건데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자 결국에는 국민들이 방송을 봤을 때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안까지 지금 네, 처리하겠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이동관 시즌 2처럼 김홍일 위원장 다음에 또 누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하고 맞습니다. 그거 걱정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뾰족한 묘수가 정말 보이지가 않고 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인 체제로 해서 기형적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방통위법을 사실은 방통위법이 국회에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빨리 뭔가 해결을 할 것처럼 하는데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이제 거부감이 우려가 되는 거부감이 거죠. 있죠, 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게 참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선거에 나와서 본인이 당선돼 갖고 자기 선거가 없어요. 예. 앞으로 없죠. 아니 그래서 제가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소한 4년 4년은 열심히 하게. 중임제라도 되면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앞에 4년은 진짜 열심히 앞에 4년은 국민들 눈치 네. 볼 거 아니냐고요. 그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뭐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자기 선거는 없어요. 네. 예? 더군다나 과거처럼 무슨 소명의식이 막 엄청나신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요즘은요 5년에 한 번 대통령 바꿔놓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 정치 세력에 와서 한 번씩 해먹고 가는 것 같아. 나라가 거덜나고 탕진되는 느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제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개헌도 꼭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이제 청원이 아마 이제 100만을 뭐 넘어설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100만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청원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과반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개혁신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탄핵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상황은 아니죠 아직은. 일단 우리는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맞아. 예. 법사위 좀 배정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법사위 배정을 안 해주시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나 당에서 뭐 할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저희는 그 총선 직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들고 나오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많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최선의 정치 개혁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뭐 민주당의 입장은 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개헌 논의가 지금까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중임제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 이게 정말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다 잡아먹다 보니까 네. 예, 이게 또 이러다가 그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최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국민들이 하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 지금 보니까 아직 저는 못 들어간 것 같고 저쪽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25,000명이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서 아직도. 대기 시간 1시간 45분. 이 뜨거운 야. 모습 이게 과연 이른바 이제 일부 국민들의 그 목소리로 치부할 일이겠느냐. 정말 분노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다. 예. 이 불길을 잘 캐치하고 변해야 된다.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뭐 시즌 2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상황, 현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가지고 최혜병특검법도 통과가 되고 네. 어떤 또 정치 현안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셔서 말씀을 더 들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 네. 잠깐의 토론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